12월 이때쯤 15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치폴레에서 식중독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 언론에서는 동일 점포 매출이 한 10%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됐냐면 와,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한 220만 불 정도 나오던 그 시기에서 2016년도에 이게 170만 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0% 이상 떨어진 거죠. 거의 한 15%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0만 불밖에 안 됐는데 이게 290만 불까지 23년도에 이렇게 60% 정도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뭐 계속 뭐 앞자리가 바뀌는 정도로 거의 뭐 2배씩 막 늘어나요. 23년도에도 거의 6억 불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해요. 2018년도 이 사람이 취임하던 당시 대비 116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직을 했죠.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정도냐면 105조 원의 높은 밸류, 그리고 주가 수익률이 PER이 57배예요. 이미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뭐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 1%도 안 되는 수준에 미칠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희준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스타벅스가 브리또 성공시나 치폴레의 스타 CEO를 영입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폭등을 했죠. 그러면 이 스타벅스의 주가를 이 정도로 폭발시킨 전 치폴레 CEO의 역량이 어느 정도였냐? 그거를 이 CEO가 치폴레의 CEO를 하던 그 기간 동안 치폴레의 실적 변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치폴레의 전 CEO는 브라이언 리콜이라는 사람이고요.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치폴레의 CEO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가 1160%나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 CEO가 재임하던 기간 동안의 실적 변화, 그리고 이 CEO 직전에 실적이 상승하던 시기와 하락하던 시기, 이렇게 각각 3개로 쪼개서 좀 실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치폴레의 연도별 매장수 변화예요. 2012년도에 141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던 치폴레가 2023년도에 3437개로 매장을 늘리거든요. 거의 한 2000개 가까이가 10년 동안 증가를 한 겁니다. 거의 1년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그런데 이 치폴레가 꾸준히 증가하던 매장수의 변화와는 다르게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2015년도 대비 매출이 더 낮은 이 두 개 년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5년도 12월 이때쯤, 15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치폴레에서 식중독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 언론에서는 동일 점포 매출이 한 10%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됐냐면 와,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한 220만 불 정도 나오던 그 시기에서 2016년도에 이게 170만 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0% 이상 떨어진 거죠. 거의 한 15%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6년도까지는 매장 수를 매년 빠르게 늘려나갔었는데 17년도, 18년도에 보면은 신규 매장 오픈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아마 16년도에 그 식중독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꺾이니까 이때는 아마 매장 확대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금도 많이 줄었을 거고, 매장 확대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도 돈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식중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좀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장 점포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15년도 말에 식중독이 터졌잖아요. 16년도에 보면은 전체 매출액의 합계가 이게 단위가 $1000예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매장에서 나오는 연간 매출액이 45억 달러였습니다.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6조 원 정도의 매출을 냈었는데 15년도에 이게 16년도에 39억 달러로 떨어집니다. 매출액이 거의 20% 날아간 것 같네요.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줄었었고,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갑자기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과거에는 뭐 83%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을 매년 17% 정도씩 남겼다면 갑자기 16년도에 식중독 파동 이후부터는 매출이 20%나 날아가면서 비용은 대체로 고정 비용이 많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하고서 실제 엔드 비용을 따져보니까 매출 대비 전체 비용의 합계가 99%였다. 그러니까 남기는 돈이 매출 대비 1%밖에 못 남기게 됐던 거예요. 이 16년도에. 엄청나게 현금 흐름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과거에는 매출 대비 17%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게 식중독 헬게이트 한번 열리고 나서 바로 한 자릿대로 떨어져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게 되죠. 네,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봐볼게요. 비용 사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봐보자면 이게 지금 매출액 대비 각각의 연도별 비용의 퍼센테이지예요. 식음료와 패킹의 원가는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인건비는 몇 퍼센트, 임대료는 몇 퍼센트, 각각의 비용이 전체 매출 대비 몇 퍼센트가 되었느냐를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폴레가 전형적으로 매장의 크기가 2000에서 3500 스퀘어피트를 쓴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78제곱미터고요. 우리나라의 평수로 따지면 84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평 좀 넘는 그 평수인데 매장을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임대료를 내야겠죠. 일단 한 달 동안 나가야 되는 그 임대료가 있을 거고, 임대료는 고정입니다. 변동이 없죠. 그리고 인건비,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매장을 운영했을 때 이 정도 규모에서 몇 명이 필요하더라 라는 그런 인력수가 나올 거고, 그 인력수의 최저임금 또는 매니저급이면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적정 임금을 적용을 해서 월간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거는 사실 메뉴에 추가가 없거나 시스템에 변동이 없다면 고정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식자재나 포장자재의 비용, 뭔가를 만드는 원가가 있어야 되니까, 원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변동비. 그리고 월간 운영비, 가스비나 기타 등등 전기세, 기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매출 대비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변동비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월 1억 원을 가정했을 때와 월 2억 5천이 되었을 때 가정입니다. 일단 월 1억 원 매출을 낸다는 걸 전제로 보면은 에서 식자재 원가 비율이 패킹 포함해서 30%라고 치면은 이거는 매출 대비 30%라는 그 비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이면은 이 매장이 매월 남기는 매출 총이익은 7천만 원이고요. 그 식재료랑 패킹 자재에 대한 그 비용을 빼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남은 돈으로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마케팅 비용도 내야겠죠. 매장마다 다르지만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한 300만 원 곱하기 7명 잡아놨어요. 그래서 약 2천만 원 이렇게 잡아놨고, 그래서 매출액 대비 20%가 나왔습니다. 월 매출이 1억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면 20%죠.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80스퀘어미터 이렇게 나왔는데, 스퀘어미터당 한 6만 원 정도 때려가지고 60만 원 정도 때려가지고 로드샵이라고 해서 6만 원이라고 때려서 약 2천만 원. 그래서 이게 매출 대비 20%죠. 월 운영비는 제가 이제 매출액의 10%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배로 증가하면은 2배 증가한 거에 10%, 무조건 10%.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로 월 매출 1억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에비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거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2천만 원씩 남더라. 매출이 월 1억이면은 20%의 이익을 남기더라 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치폴레의 경우처럼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갑자기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월 매출액이 2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식자재 비율을 30%라고 적용을 하더라도 남기는 총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기존에는 7천만 원밖에 못 남겼지만 지금은 1억 7,500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출이 2배가 늘었기 때문에 뭔가 신메뉴들이 많이 추가가 됐을 수도 있고, 컨셉이라든지 배달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어서 인력도 2배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월 2천만 원 나가는 인건비가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고, 월 임대료는 그대로잖아요. 월 임대료는 계속 고정이니까, 그래서 2천만 원 그대로고, 그리고 월 운영비가 매출액의 10%, 2억 5천만 원의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00만 원을 빼면은 월 남기는 영업이익이 감가상각 제외하고 9천만 원이나 남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매출이 2.5배가 되니까 남기는 영업이익은 인력이 2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나 이런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남기는 이익이 확 늘어나서 이게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남기는 이익이 거의 4배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장당 평균 매출액을 높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동일 평수에서 계속 매출을 높인다는 거는 매장당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지금 치폴레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17년도에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190만 불밖에 안 됐는데 이게 290만 불까지 23년도에 이렇게 60% 정도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이 정도로 높아졌다는 거는 동일한 평수, 임대료는 똑같이 주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남기는 이익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브라이언 니콜이 CEO로 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스타 CEO가 됐고 스타벅스에서도 엄청나게 큰 돈, 그리고 전용기까지 제공하면서도 이렇게 CEO로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스타벅스 CEO로 영입이 되니까 주가가 25%나 폭등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다시 비용으로 넘어가면 16년도, 15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대비 식음료나 패킹의 원가 비중은 33%, 14년도, 13년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매출 대비 23%로 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임대료는 6%로 이렇게 매출 대비 유지가 되고 있었고, 기타 운영비는 매출의 10% 정도로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판관비는 6에서 7%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3% 정도로 유지가 됐었고, 나머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대비 83% 정도가 매년 이렇게 비용으로서 나가고 있었고 17%를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6년도에 식중독 파동이 터지면서 매출액이 갑자기 인력이나 이런 건 다 충원을 해놨고 다 채용을 해놓고 트레이닝 다 해놨는데 갑자기 매출이 그냥 20%가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안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뽑아놓은 사람들도 그대로 있으니까 인건비 비율이 매출 대비 28%까지 이렇게 갑자기 5%나 올라가 버린 거고요. 임대료 비율도 마찬가지로 매출 대비 매출이 꺾였으니까 과거엔 매출 대비 6%였지만 매출이 20%가 날아갔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만큼 8% 이때까지 올라가게 되고 기타 운영비도 과거에 11%였지만 이게 거의 1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운영비가 유독 다른 비용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의 비중이 매출 대비 이렇게 높아져서 거의 99%, 94%, 매출 대비 95%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남기는 이익이 1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었죠.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써놨어요. 15년도만 하더라도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3%였는데 16년도에 갑자기 매출 대비 28%로 늘어난 이유는 절대적인 금액은 사실 비슷해요. 이렇게 1045, 1105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비중이 이렇게 매출 대비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인 인건비는 존재하니까 그 존재한 만큼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인건비 비중이 매출 대비.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262, 293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절대적인 퍼센테이지는 매출 대비 5.8%에서 매출 대비 7.5%까지 임대료 비중이 높아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타 운영비가 원래는 10%대였는데 계속 매출 대비. 근데 이게 갑자기 16년도에 16%까지 높아진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로 금액도 많이 높아졌어요. 15년도 515에서 이게 642로 증가를 한 거죠.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냐면 식중독 파동이 발생이 되면서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꾸고 이탈된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돌아오게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들을 마케팅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출혈들이 추가적으로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됐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식중독 파동 때 15년도 말부터 18년도까지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해가지고 거의 12년도 때 주가 수준까지 후퇴를 해버립니다. 주식이. 그리고 이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시점이 바로 16년도와 17년도였을 겁니다. 왜냐면 15년도 말에 식중독 파동이 터졌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16년도 그리고 그 바로 직후년도인 17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때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나름 잘 견디면서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긴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락 수준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떨어졌을까라고 보니까 15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남기는 영업이익을 이게 지금 단위가 1000달러거든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7억 6천만 불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원 정도 15년도에 이렇게 남긴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거를 자사주 매입에 한 5, 6천억 원을 써버립니다. 전체 남기는 영업이익에 1조 원 되는 돈 중에서 거의 6, 7천억 원을 거의 60%를 자사주 매입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식중독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밀리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했던 경우였고 16년도에는 심지어 그 식중독 파동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완전 거의 1%밖에 안 남았었을 때 거의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남겼어요. 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진짜 얼마 안 남기는 거였거든요. 500억 남겼는데 자사주 매입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또 써버립니다. 16년도에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걸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회사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을 한 거죠. 심지어 이 당시에는 영업이익도 얼마 안 남으니까 회사가 뭘 했냐면 기존에 투자했던 거를 팔면서까지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갑자기 엄청 몇천억이 이렇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 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바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5년도, 16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원래는 더 미친 듯이 하락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견디면서 하락을 해줬다. 점진적으로. 예. 근데 이 기업의 주주들이 누구냐? 뱅가드가 10%, 9% 거의 20% 가지고 있고요. 블랙락이 6%, JP모건이 4%, 뭐 기타 등등 거의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다 들고 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경영진을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경영진들에게 엄청나게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18년도에 새로 온 CEO가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고 나서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매장당 연간 200만 불에 불과하던 게 갑자기 거의 50% 정도 증가하면서 매장당 거의 300만 불까지 23년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임대료를 내면서 매출은 벌어들이는 돈은 50%가 더 증가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남기는 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기는 돈이 많아지니까 회사도 매년 새로 여는 매장들의 수를 더 늘리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그래서 17년도, 18년도 그 식중독 파동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연간 신규 매장 수가 19년도부터 터닝 어라운드 하면서 이게 23년도에는 연간 250개씩 열어제끼는 이런 성장을 또 보여줍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식중독 파동 이후에 빌빌대던 치폴레가 새로운 CEO를 만나서 매장당 평균 매출액을 50%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매장 수도 새로 오픈하는 월간 신규 매장 수도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면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둘 다 이뤄내는 성과를 이렇게 매년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18년도부터 이 사람이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매출액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48억 달러 연간 벌던 치폴레의 매출이 19년도에 56억 달러로 증가하고 20년도에 거의 60억 달러, 그리고 21년도에는 75억 달러, 22년도에는 86억 달러, 2023년도에는 거의 100억 달러. 앞자리가 매년 거의 바뀔 정도로 폭발적인 양과 질의 성장이 같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비용의 비율이 떨어져요. 인건비라든지 식음료, 패킹,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비용들의 비중이 매출 대비 떨어지면서
18년도에 이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대비 비용의 비중이 95%였는데 그걸 남기는 돈이 5%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이. 이게 23년도에 비용의 비중이 매출 대비 84%로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남기는 영업이익이 다시 16%까지 과거 치폴레의 영광을 되찾은 거죠. 매년 17% 남기던 치폴레의 영업이익 비중만큼 2023년도에 이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일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상태에서 동일한 영업이익률까지 유지하다 보니까 남기는 영업이익도 미친 듯이 증가를 하게 돼요. 보시면 12년도만 하더라도 연간 남기는 영업이익이 한 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6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3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15억 5천만 달러를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갑자기 6천억 남기던 회사가 한 2조 이상을 남겨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현금이 엄청나게 회사에 남게 되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뭐 계속 뭐 앞자리가 바뀌는 정도로 거의 막 2배씩 막 늘어나요. 막 40, 50%씩 올라와 버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현금도 많이 쌓였겠지? 라고 딱 보니까 현금은 생각보다 덜 쌓아놨네? 21년도에는 영업이익만큼 현금이 쌓였었는데 22년도부터는 왜 영업이익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남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거밖에 없어졌을까라고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 갑자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유출이 돼요. 그걸 어디다 썼냐라고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폭발적으로 늘렸더라고요. 이렇게 과거만 보더라도 한 2억 불에서 한 3억 불 아니면 뭐 이 정도 거의 식중독 파동이나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8억 불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2억 불에서 4억 불 정도밖에 자사주 매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21년도부터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4억 불 이상으로 늘리더니 22년도에는 8억 불로 늘리고요. 23년도에도 거의 6억 불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해요. 영업이익의 거의 58%에서 72%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는 이익을 거의 50%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쏟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치폴레의 주가가 거의 미친 듯이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거의. 그래서 주가가 2018년도 이 사람이 취임하던 당시 대비 116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직을 했죠. 스타벅스로 엄청난 오파를 받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치폴레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지금 치폴레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예요. 800억 달러. 이게 지금 원화로 따지면 108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거의 108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회사가 이제 23년도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말현금이 얼마다? 5억 6천만 달러. 이게 원화로 7,600억입니다. 7,600억 있는데 이제 100조 원짜리 시가총액을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받쳐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쉬울까에 대한 거에 대한 의문. 이제 회사의 현금, 회사의 자사주 매입으로는 더 이상 이 비싼 가치의 주가를 자사주로 바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이제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은 시가총액을 계속 우상향하도록 바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선은 2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새로운 CEO가 보여줬던 성과는 엄청났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같이 만들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하고 스타벅스로 갔는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정도냐면, 105조 원의 높은 밸류, 그리고 주가 수익률이 PER이 57배예요. 이미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뭐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 1%도 안 되는 수준에 미칠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가 방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 우상향을 만들었던 이 유명 스타 CEO가 스타벅스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꾸준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폴레는 지금은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치폴레 CEO가 앞으로 어떻게 24년도, 25년도를 이끌어 나갈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치폴레의 방향을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컨텐츠, 기업 분석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